엄마 친구들이 나랑 안 놀아준대. 말만 들어도 정말 마음이 무거워요. 바로 우리 아이의 사회성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요즘 우리 부모님들 고민 중 하나가 아이가 또래 놀이에서 자꾸 겉돈대요. 그러면 이런 친구들이 낯가림이나 수줍음 때문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놀이는 잘 시작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알고 있는 것도 많아서 친구들한테 이것 저것 얘기해주고 싶어해요. 많은 부모님들이 뭐 어린이집이나 학교 가면 자연스럽게 배우겠지라고 넘기기도 하죠. 그런데 혼자서 계속 틀린 방식으로 놀다 보면 사회성이 부족한 아이라는 인식이 잡히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친구랑 같이 논다라는 건 어른인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당연한 행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기술 중에 하나예요. 순서를 기다리고 양보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살피고 나만 하고 싶은 걸 잠깐 멈출 수 있는 능력, 사실 이 네 가지가 어떤 것과 직결되어 있는지 눈치채셨나요? 네, 바로 자기조절입니다. 저는 아동발달센터에서 치료사로 근무하면서 자기조절에 대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자기조절이 가능해야 사회성도 발달합니다. 자, 한 아이가 놀이터에 옵니다. 이 아이는 다른 친구들에게 관심도 꽤 있어요. 늘 친구들이 뭘 하는지 궁금해하죠. 같이 놀고 싶어서 첫 시작은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놀이가 시작되고 나서예요. 경찰과 도둑놀이를 하고 싶어서 아이가 제안을 했고 가위바위보를 해서 지는 사람이 도둑을 하기로 했는데 이 아이가 져버렸네요. 야, 내가 경찰과 도둑하자고 했으니까 내가 그냥 경찰하고 니네가 도둑해, 이러면 그걸 지켜보는 엄마의 마음 어때요? 내 거친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그걸 지켜보는 엄마의 마음, 한두 번은 친구들이 따라주지만 계속 반복이 되면 당연히 이 친구랑 놀기 싫겠죠. 요즘 이런 친구들이 놀이터에 심심치 않게 보이고 또 제가 치료하면서 만난 아이들 중에서도 꽤 많이 보입니다. 왜 이런 아이들이 많을까요? 문제는 뭘까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에요. 타고나기를 주도권을 빼앗기면 불안해지는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예측이 가능해야 안심이 됩니다. 자기가 놀이를 이끌어야 마음이 놓이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상대방을 통제하려고 해요. 통제권이 자기 손에 있어야 안정감을 느끼고 타인이 놀이를 주도하면 불안해지거나 공격적이거나 위축이 되기도 해요. 하지만 이게 타고난 성향일 수도 있지만 환경적인 영향으로 인해 불안을 잘 느끼고 또 통제적인 친구들이 요즘 정말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아이를 둘러싼 환경, 그러니까 이 가정 내의 환경입니다. 저는 7살, 5살 두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주말에 딱 한 번 디즈니 영화를 보여주는 디즈니 데이가 있어요. 제가 애들한테 너 이 영화 뭐 볼 거야? 서로 얘기하고 엄마한테 말해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라이언킹을 보고 싶어요. 둘째는 라푼젤을 보고 싶대요. 의견 충돌이 일어나죠. 의견만 충돌되면 다행입니다. 서로 의견을 굽히지 않고 싸움으로까지 번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와 남편은 항상 저희가 먼저 개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부모가 먼저 개입해서 그 상황을 해결해 주려고 하면 아이들은 스스로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는 기회를 박탈당합니다. 이렇게 의견 충돌이 생기면 너희 둘이서 이야기하고 뭐 볼 건지 하나만 정해서 엄마 아빠한테 말해줘 라고 얘기해요. 이걸 둘째가 한 4살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6살, 4살이 무슨 갈등 해결 능력이 있을까요? 하지만 아이들한테 기회를 주면 정말 신기하게 자기들끼리 의견을 통일해서 와요. 영화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선택 결정에 있어서 서로 의논하게 해요. 너희들이 해결하고 와 라고 기회를 주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타협, 양보, 협의와 같은 사회적 기술을 정말 자연스럽게 배워요. 이건 놀이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끼리 놀다 보면요, 꼭 의견 충돌이 있어요. 그럴 때 어른인 우리가 나서지 말고 아이들한테 기회를 줘보자고요. 그러면 정말 아이들은 그 과정에서 울고 마음이 속상해질지라도 그것마저도 아이들의 사회성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가요. 차에서 저희 부부가 듣고 싶은 노래가 따로 있고 첫째가 듣고 싶은 노래가 있고 둘째가 듣고 싶은 게 다 각각 달라요. 어쩜 이렇게 다르죠? 근데 아이들이 듣고 싶어하는 노래만 틀어주지 않아요. 첫째가 나 그 귀성어 노래 틀어줘 하면 그래, 그럼 그거 듣고 엄마 노래 하나 들을게. 그러면 둘째가 엄마 노래 끝나고 나 엘사 노래 틀어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항상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어요. 그럴 때마다 모든 결정권이 부모에게만 있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아이에게 모든 결정권을 주지도 않아요. 우리는 한 가족이거든요. 가정 내에서의 작은 회의를 통해 민주적이면서도 협동 감각을 키울 수 있어요. 특히 저는 식사 예절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아직까지 저희 아이들과 외식을 할 때 패드나 휴대폰 영상을 보여준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요, 식사라는 건 함께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가족을 식구라고도 하죠. 식구는 먹을 식, 입구, 같은 밥상에서 함께 밥을 먹는 사람들이에요. 원래 가족만 식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한솥밥을 먹는 관계 전체를 가리켜요. 그래서 단순히 같은 집에 사는 사람이 식구가 아니라요, 밥을 나누는 만큼 삶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우리 회사 식구, 교회 식구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만큼 식구는 생활을 같이 하는 공동체인 거예요. 밥을 같이 먹는다는 거는 단순히 이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시간과 공간과 마음을 나누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식구 속에서 밥을 먹으며 배우는 건 차례를 기다리고 양보하고 대화를 나누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인 스킬이에요. 그래서 저는 절대 패드를 보여주지 않고 식사 예절을 지키게 합니다. 거창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식사 시간에 돌아다니거나 함께 밥을 먹어야 하는 시간에 먹고 싶지 않더라도 꼭 그 자리를 지키게 하고 자기가 먹은 그릇은 스스로 치우는 것. 이렇게 식사 예절부터 아이에게 지키게 하면 공공 질서에 대한 규칙도 잘 이해하고 지키려고 합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사회성을 훈련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한된 틀을 제시해주고 그 안에서 자율성을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도 더 안정감을 느끼게 돼요. 아이를 키우실 때는 정말 최대한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러면 아이는 관계 속에서 규칙을 지키면서도 사랑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걸 배우게 되고, 부모의 태도는 아이에게 사회 속에서 인간관계의 기본값을 심어주게 됩니다. 결국 부모의 태도, 가정 내 작은 훈련들, 약속, 예절, 갈등 조정은 사회성의 토대가 됩니다. 사회성은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신뢰와 존중을 지키는 힘이기 때문이죠.